척추센터 안에 또 척추내시경센터가 있는데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화홍병원 홍영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척추 관절 손상 없는 이제 코어 운동법. 코어 운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가 대충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는 코어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운동. TV 같은 데서 3대 500. 그러니까 세 가지 운동을 합쳐서 500kg를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 3대 운동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운동 중에서 두 가지가 이제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벤치프레스인데,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이고, 사실 가슴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슴 근육이 아주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가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근육이 아래 허리 근육과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 함스트링이라고 하죠. 허벅지 대퇴 뒷근육을 이제 코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을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코어 운동이라는 단어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어 운동, 이건 이제 스쿼트죠, 스쿼트. 많이들 이제 TV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제 스쿼트가 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맨몸으로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이 데드리프트죠. 근데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운동들을 하면서 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라든지 안 그러면은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사실은 MRI를 찍어보면 일반인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궤변이지 않나요? 튼튼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한평생 업으로 한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건강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든지 너무 과하게 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가 타는데, 자동차를 너무 안 타고 세워둬도 자동차가 고장이 나죠. 그리고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면 또 차가 금방 고장이 나죠. 그것처럼 적당하게 차를 잘 타주고 중간에 정비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차를 괜찮은 컨디션으로 오래오래 탈 수 있거든요. 사람 몸도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처럼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많이 쓰면 그만큼 빨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쓰면 또 건강이 나빠지죠.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두 장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오른쪽은 사람의 척추거든요. 사람의 척추. 그리고 왼쪽은 네발동물의 척추를 이제 찍어 놓은 거죠. 네발동물은 네 발로 서 있으니까 바로 선 거죠. 근데 이제 척추는 네발동물들은 척추가 이렇게 땅하고 평행인 상태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립했다라고 하죠.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나 침팬치 이런 유인원류들도 두 발로 서긴 하지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완전히 기립해서 생활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앉아있든지 완전히 서 있죠. 이 진화의 단계 안에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디스크라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척추라는 구조 자체가 바닷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평인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진화의 끝에 있는 인간은 완전히 서 있는 거죠. 유일하게 한평생을 척추가 수직으로 하중을 받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개,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네발 동물들은 척추가 그래도 땅하고 평행인 상태로 이제 위치해 있고, 그래서 척추 뼈 사이에 들어있는 이 연골판이 살아가면서 수직으로 하중을 별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제외하고 디스크가 생기는 동물이 있는데, 개거든요, 개. 닥스훈트가 그렇게 디스크가 잘 생깁니다. 근데 개는 자연 진화가 아닙니다. 늑대가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가지고 개라는 종으로 진화를 했고,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면서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자연진화가 아니어서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척추가 다른 척추 동물들의 척추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그림이죠. 코어 운동을 할 때 하중이 걸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죠. 이 위에다 무게를 이렇게 얹게 되면 하중이 위에서 밑으로 누르죠. 연골판은 척추뼈가 이렇게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뼈하고 뼈 사이마다 전부 다 연골판이 들어있거든요. 그 연골판이 그 하중을 수직으로 눌리는 하중을 그대로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 이 사람의 연골판의 노화 시작은 누구나 만 5세경이에요. 애기 때 이미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애가 이제 일어서고, 그리고 걷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연골판의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노화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장은 끝이 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이 데드리프트,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스쿼트인데 저렇게 이제 운동의 강도를 올려야지 운동의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짊어지고 운동을 하게 되죠. 척추의 노화를 가장 가속화시키는 이제 하중이 걸리는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방향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약간 이렇게 앞으로 굽히게 되죠. 이렇게 굽히게 되는 수직으로 누르면서 앞쪽으로 누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척추에 이제 안 좋은 하중이 걸리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척추 관절을 보존하면서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되겠죠. 3대 운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대 운동.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3개를 3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3대 운동은 그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래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대퇴비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지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고 이 근육을 강화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죠. 지금 이 운동 예전부터 이 운동에 대해서 TV에서 나온 건 사실 몇십 년 됐습니다. 브릿지어도 여성분들은 이제 힙업 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부터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힙업 중요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코어에서 엉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브릿지 운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하게 되고 척추가 요렇게 그래도 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있는 상태죠. 누워있는 상태여서 저기 하중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하중이 척추를 수직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눌리는 하중이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하는 거를 프리웨이트라고 하죠. 앞에 이제 앞서 본 사진은 프리웨이트 브릿지고 이거는 우리가 바벨 브릿지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무게를 얹어서 자극을 더 강화를 한다는 거죠. 보통 데드리프트 하는 무게를 하면 되거든요. 헬스장에서 저는 이제 헬스장 갔었을 때 7년도 더 전 얘기지만 정말 많이 들 때는 데드리프트를 90kg 정도 들었거든요. 90kg를 들면은 이걸 90kg 얹고 하시면 돼요. 90kg를 하는 게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게를 올려나갈 필요는 있는데 그 정도 무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자기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얹고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주지 않습니다. 다치게 되죠. 그래서 브릿지 운동을 이렇게 웨이티드 브릿지를 무게를 올려나가면서 하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그 킥백이라는 운동인데 레그 킥백도 허리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뒷부분 허벅지 뒷부분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운동들이 다 그렇게 크게 많이 되진 않아요. 허벅지 뒷부분은 이 함스트링을 강화하는 거는 레그 컬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무릎 이렇게 잡는 거. 그 운동을 헬스장에서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레그 킥백도 허리하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면 되죠. 이것도 이제 좀 강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 밴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킥백이 있습니다. 스탠딩 킥백은 앞서 설명드린 운동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린
운동이지만 스탠딩 킥백이 너무너무 이제 좋은 운동의 이유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뭐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있잖아요. 잠깐 서 있을 때. 그리고 뭐 지하철 플랫폼에서 잠깐 서 있을 때, 뭐 일상생활하다 돌아다니다가 잠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제가 지금 바른 자세로 지금 서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지금 바로 서 있는 건데 가만히 서 있으면 점점 눈은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약간이죠. 약간 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허리하고 목이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다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약간 고정한 상태로 서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스탠딩 킥백은 한쪽에 딱 3개씩만 하면요.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딱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3개만 딱 하면 이 아래 허리에 힘이 딱 들어옵니다. 아주 강하게 여기가 조이는 느낌이 딱 나면서 이 아래 허리에 힘이 꽉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렇게 꼿꼿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밴드를 저런 식으로 해서 이걸 벌리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좀 간단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정말로 오늘 강좌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정말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밴드하고 모래주머니 둘 다 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까지 말씀드린 이제 운동들은 그래도 좀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이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은 이제 80대, 90대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80대, 90대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어머님, 아버님 여기 제가 잠깐 보고 한번 누워보세요. 이렇게 그 진찰 베드에다가 누우세요. 누우셔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제가 허리 밑에다 이렇게 손 받치고 더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누운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 가요. 이거를 한 개를 못 들어오죠. 한 개를. 되게 그분이 이제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 뒤쪽 부분에 근육이 이제 근육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근육이기는 한데 기능이 없는 근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힘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점 앞으로 굽어지고 그렇게 굽어지니까 이제 또 뼈가 골절이 잘 나와요. 또 그 정도 고령이신 분들은 대부분 또 골다공증도 심하게 있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벽에 등 붙이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꿈치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등 붙이고 머리 붙이고 이게 다 붙어지죠. 다 붙어지는데 이게 나이가 좀 드시면 이게 잘 안 돼요. 발 뒤꿈치를 붙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안 될 분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면 되게 돌아가시면은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도 나이가 약간씩 있으시지만 이 등 붙이기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80대, 90대십니다. 80대, 90대. 브릿지 운동, 방금 보여드렸던 그 브릿지 운동 한 개조차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벽에서 약간 띄고요. 엉덩이를 약간 기대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띄고 엉덩이를 약간 기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러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핏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어깨를 조금 밀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교육을 하는 거죠. 운동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을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살 꼭 빼야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운동을 하기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힘든 날,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회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누워가지고, 이제 거실에 잠깐 보고 쉬죠. 그때 내가 평소 때 1시간씩 운동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힘든 날이니까 나가서
나 오늘 10분만 운동하고 와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운동하시면 안 돼요. 10분만 운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가서 정말 10분만 하고 집에 오세요. 나가서 운동이 된다고, 헬스장에 도착해서 운동이 된다고 1시간을 운동을 하면 그 다음번에 그렇게 또 힘들 때 그 마음을 먹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내가 10분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가서 10분만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 나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나 저녁에 와서 운동도 오늘 빼먹지 않고 너무 잘했어 라고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이 랩풀다운, 다음 운동은 랩풀다운인데 랩풀다운은 허리하고 이제 엉덩이 운동은 아닙니다. 결국 등 운동이죠. 윗등 그리고 광배근 운동이죠. 이거는 허리하고 같이 강화를 시켜주면 척추의 전체적인 커브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경추통 있으신 분들,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랩풀다운을 하시면은 이제 목 커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척추를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코어 운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목이 2개였잖아요. 하나는 척추 손상 없는 코어 운동법이고 하나는 척추 손상을 최소화하는 척추 치료법인데 먹는 약, 뭐 도수 치료, 뭐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들은 다 이제 비침습 치료, 몸에 뭐 바늘 찔러 넣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치료들이죠. 근데 병원에 오시면 이제 뭐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걸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의사인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주된 치료가 있고 이제 그거를 같이 하는 부가적인 치료가 있는데 주된 치료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주사 치료고 그리고 주사 치료 조금 더 나아간 게 시술 치료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 치료가 되겠죠. 근데 주사 치료하고 시술 치료는 몸 안에 바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몸 안에 도관을 집어넣기는 하지만 몸에 위해는 없는 치료거든요. 몸에 뭔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뭘 손상시키지 않는다. 뭔가 집어넣었다 빼긴 했지만. 근데 수술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수술은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구조적인 부분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 병 자체를 없애는 치료 방법이 수술이거든요. 이제 척추 쪽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척추 내시경이죠. 요즘에 위암 진단 받으시면 배 열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위암 진단 받았을 때 내시경에서 위암 진단 받잖아요. 근데 배를 열고 수술할 거라고 요즘엔 대부분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 내시경으로 싹 도려내죠. 그리고 워낙 건강검진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위암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그냥 샥 도려내고 끝납니다. 근데 불과 25년 전 위암 진단 받으면 배 이만큼 여는 거죠. 배를 이만큼 열고 수술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척추도 한마디 나사 부정하는 수술 한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 수술하는 게 옛날에 이만큼씩 쟀습니다. 이만큼씩 재고 확 열어놓고 그 다음에 넓혀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나사 받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척추 수술을 열고 하는 경우는 제가 하는 수술 전체 양 중에서 한 2~3%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97~8%는 다 내시경으로 된다는 거죠. 내시경이라는 거는 이제 열고 수술하는 거는 전부 다 박리를 해서 근육을 쫙 다 열어놓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내시경은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관통을 해서 병에 있는 살까지 딱 들어가서 병만 딱 제거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만큼씩 재고 수술했던 거를 지금은 요만큼 구멍만 뚫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처가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가 적은 만큼 그 피부 밑에 정상 근육 조직들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면 왼쪽은 이제 척추 협착증 사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눌려 있는 신경인데 이걸 내시경으로 넓혀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쪽 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넓힌 건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근육이 있는 이 부분이 수술 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손상이 없다는 거죠. 수술 전후 MRI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저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흉터입니다. 이게 자죠. 이게 1cm죠. 그리고 1cm, 1cm 정도 되는 구멍만 2개 뚫고 저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저렇게 한마디 이만큼씩 열고 수술을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요. 수술의 발전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있고 또 중요한 수술의 발전 방향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수술 시야입니다. 시야. 처음에 수술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사람이 맨눈으로 수술을 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등 같은 걸 달고 했을 거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기 같은 걸 끼고 했겠죠. 근데 그 돋보기도 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 요즘에도 뭐 의학 드라마들 보면은 의사가 눈에 이런 거 끼고 하는 거 그 루페라고 하는 지금도 씁니다. 루페라고 하는 기구이고 그 루페도 쓰다가 그리고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미세현미경이라는 게 미세현미경이라는 기구가 약 한 40년 전쯤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 미세현미경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저는 뭐 저희 병원에도 당연히 있고 미세현미경은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미세현미경하고 내시경은 이 수술 시야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불과 5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화질이 질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다 공학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은 다 이런 수술 내시경이라든지 위내시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내시경으로 보는 화질이 미세현미경 화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자세한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는 병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가 양방향 내시경의 또 장점이죠. 기존 척추 수술하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기존 척추 수술 절개 크기 4cm, 방금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협착증 수술 보호 기준인 건데 4cm가량 이제 열고 수술해 4cm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4cm. 근데 이것도 엄청난 발전이 있어서 이만큼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던 건데 이것조차도 절개가 크다는 거죠. 더 줄여야 돼. 아예 절개가 없이 구멍만 뚫어 하는 게 내시경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은 한 8mm 정도 되는 7, 8mm 정도 되는 구멍 2개 뚫고 수술하는 거고 근육 손상 정도가 적다고 얘기했었죠. 기존 척추 수술은 근육 손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근육 손상 자체가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80, 50대 분들 이 브릿지 운동, 엉덩이 들기 한 개를 못한다고. 근육을 유지하는 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고령이 되면 될수록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적은 만큼 출혈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도 이제 200cc 정도의 출혈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처가 작아지는 만큼 출혈량도 그만큼 거의 없는 이제 수술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없으니까 그만큼 회복이 빠르게 되죠. 회복이 빠르니까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퇴원도 빠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협착증 수술 동영상입니다. 사실 지금 좀 밝아서 이제 이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보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제 신경이죠. 눌려있는 신경이고 이제 반대편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 장면이죠. 신경의 왼쪽, 오른쪽 다 넓혀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취는 전신마취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전신마취 필요 없고 척추 마취라고 하죠. 하반신만 마취시키고 그래서 한 40분, 50분, 뭐 1시간 정도까지는 환자분들이 안 재워드려도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버님, 어머니 한마디 수술하는데 한 40분 생각하고요. 일단은 안 주무시고 할게요. 저랑 얘기하면서 할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를 아예 안 재우면 그만큼 회복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예전에는 전신마취 다 하고 수술했겠죠. 깨우는 데만 1시간씩 걸립니다. 네. 수술 끝나면서 깨우는 데만. 수술하는 데만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전신마취 필요 없고 잠잘 필요도 없다. 또 옛날보다 좋아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고 하시면 병원 오셔가지고 진료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정상 조직에 거의 손상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제 강의 가이드 한번 오셔서 또 듣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